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나원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다량의 필수 원소와 미량의 필수 원소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 다량의 필수 원소는 황, 인, 탄산수, 그 다음에 마그네슘, 쌍칼 그랬죠. 그리고 질소. 그리고 이제 미량의 필수 원소는 아연, 망간, 철, 구리, 염소, 붕소, 몰리브덴. 그러니까 16개의 지금 필수 원소 중에서 다량과 미량으로 일단 분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핍 진단법에서는 그러니까 이 필수 원소들이 부족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결핍 진단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자, 이동성이 좋은 필수 원소, 그러니까 이동성이 좋은 필수 원소와 그 다음에 이동성이 나쁜 필수 원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성이 좋은 필수 원소는 자, 질소, 그 다음에 인, 칼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리고 황이 있습니다. 이동성이 좋은 필수 원소다 이거죠. 자, 얘네들은 자, 오래된 잎, 새로 나온 잎이 아니라 오래된 잎에서 결핍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타나는 게 오래된 잎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파리는 나중에 이제 증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나무에서 보면은 하엽이라고 하죠. 하엽, 아래쪽 잎. 아래쪽이 지금 오래된 잎이니까 하엽에서 이제 중간으로, 그 다음에 상, 위로 이렇게 번져 나가는 경우죠. 증상이. 그러니까 하엽에서 결핍 증상이 먼저 나타난다. 그리고 또 오래된 잎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제 이동성이 나쁜 필수 원소는 철, 그 다음에 규소, 아연, 그 다음에 몰리브덴, 망간이 또 있겠죠. 망간, 그 다음에 칼슘, 구리, 그 다음에 붕소. 이런 식으로 이동성이 나쁜 필수 원소는 이와 같이 지금 분류가 됩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결핍 증상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얘네들은 생장점에서 나타납니다. 생장점. 그러니까 생장점과 생식기관이라고 그러죠. 생식기관. 자, 이쪽에서 결핍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동성이 좋은 것과 이동성이 나쁜 걸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결핍 진단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필수 원소들 중에서도 뭐 이제 질소가 이제 부족하면은 결핍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질소 같은 경우는 노엽에서 먼저 발생이 됩니다. 노엽에서 발생이 되고, 그에 반해서 철, 황, 칼슘이 부족했을 때는 자, 얘네들이 결핍하게 되면 얘네들은 노엽이 아니고 얘네들은 신엽에서 먼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소 결핍 같은 경우는 노엽에서 발생해가지고 증상은 일단은 먼저 황백화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하얗게 마르겠죠. 누래졌다가 하얘져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괴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결핍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질소 같은 경우는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비료로 만들어 가지고 작물에게 공급을 시켜줘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각 원소별로 결핍 증상들이 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로 또 제공을 한 게 있죠. 그 자료에는 각 원소별로 결핍 증상이 뭐가 나오느냐 이런 게 좀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 원소 하나하나의 결핍 증상을 다 암기를 못합니다. 정말 많아요. 인산이 결핍했을 때, 칼륨이 결핍됐을 때 증상, 그 다음에 상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암기하기는 너무 머리 아플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인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식물의 영양 생장의 지장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뿌리하고 줄기가 굵어지지를 못하고 가느다래지죠.
그러고 작물이 크지를 못해가지고 키가 작은 상태로 그대로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작물이 자라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곡류 같은 경우는 분열이 안 되고 과수는 발육이 저하가 되고, 그리고 이것도 노엽에서 발생하고, 어린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산이 많은 편인데 좀 성숙된 작물 같은 경우는 인산 포함 함량이 작아진다 이거죠. 작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각 필수 원소가 지금 부족했을 때 결핍 증상들이 뭐가 있느냐, 지금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시험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해까지 지금 공부를 했었는데, 자, 오늘은 이제 물이죠. 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은 일단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결합수가 나오죠. 결합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흡습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관수라고 하죠. 모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력수, 그리고 이제 지하수,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하수는 지하에 정체하여 모관수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죠. 이 모관수의 근원. 그러니까 모관수가 지금 바로 뭐냐. 그러니까 작물이 주로 이용하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작물이 이 모관수를 이용하게 된다 이거죠. 작물에 이용이 되는 물을 말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뭐 중력수는 또 뭐고 지하수는 뭐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하수는 지하에 정체하여 모관수의 근원이 되는 수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분 장력이라고 있죠. 수분 장력. 그러니까 여기 최대 용소량 같은 경우는 이 포텐셜 포스라고 하나요? 이 PF가 지금 0이다라고 하죠. PF가 0. 그러니까 PF가 0일 때를 우리가 수분 포화, 수분이 지금 포화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경우는 주로 이제 지하수죠. 지하수는 이 PF 값이 0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그 중력수는 이 PF 값이 0에서 2.7, 이거를 중력수다 그러고, 모관수는 PF의 값이 2.7에서 4.5,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흡습수는 4.5에서 7.0까지를 흡습수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결합수는 토양하고 이제 물이 이렇게 딱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결합수는 물과 토양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되는 물을 결합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흡습수하고 결합수는 작물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작물이 이용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관수하고 중력수, 이 모관수하고 중력수가 주로 작물에 이용이 되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력수는 뭐냐, 여기 이제 나오죠. 중력수를 다른 말로 자유수라고도 해요. 자유수. 그러니까 이 PF의 값은 지금 높은 게 결합수가 지금 제일 높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이것도 예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 그러니까 지하수가 제일 낮죠, 지금.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성질에서 옳은 거 골라라라고 하면은 PF 값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력수 같은 경우는 중력에 의해서 토양 공국에서 흘러내린 물로 작물에 이용되거나 뿌리 표면 이하로 흘러내린 물은 직접 이용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PF의 값이 0에서 2.7까지를 중력수 또는 자유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관수가 있죠. 자, 모관수는 쭉 읽어보시면은 표본 장력에 의해서 토양 공국 내의 중력에 저항하여 유지되는 수분으로서 모관 현상에 의하여
지하수가 모관 공국을 상승하여 공급한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PF의 값이 2.7에서 4.5로 주로 이제 작물에 이용되는 물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관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모관수. 그러니까 모관수가 뭐냐?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흡습수. 아까 흡착수라고도 했죠. 그 다음에 결합수. 결합수는 점토 광물에 결합돼요. 그러니까 그 물이 토양에 결합이 돼가지고 분류할 수 없는 수분을 말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PF의 값이 7.0 이상으로 작물에 이용 못한다 그랬죠. 흡습수 또는 흡착수도 마찬가지로 작물에 이용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PF의 값이 4.5에서 7.0까지를 흡습수. 그러니까 아까 윗페이지에서 지하수가 있었죠. 지하수, 중력수, 모관수, 흡습수, 결합수. 이렇게 물의 종류는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자, 모관수하고 중력수. 이것들은 주로 이제 작물에 이용이 되는데, 흡습수하고 결합수는 작물에 이용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게 최대 용수량이 뭐고, 그 다음에 최소 용수량이 뭐냐. 자, 이것도 이제 종종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대 용수량은, 자, 흙이 더 이상의 물을 못 먹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토양에 수분이 포화된 상태, 그거를 최대 용수량, 지하수 그랬죠. 지하수. 그 다음에 최소 용수량은 PF의 값이 2.5에서 2.7까지. 그러니까 최대 용수량에서 중력수를 뺀 값, 그거를 포장 용수량이라고 또 하니까 이 포장 용수량이라는 것도 또 새로 정리를 해놔야겠죠. 그리고 이제 초기 위조점,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제 마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PF의 값이 3.9에서 4.2이면은 생육이 더 이상 정지가 되죠. 생육이 더 이상 안 되고 잎이 시들어가는 시기, 그러니까 위조점이라는 것은 이제 마른다 이거죠. 예? 말라가는 경우, 잎이 시들어가는 초기 위조점 해가지고 PF의 값이 3.9에서 4.2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시험에 나오기가 조금 힘들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이게 숫자니까 그래서 정리를 다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영구 위조점은 PF의 값이 4.2 이상이 돼버리면은 자, 시든 작물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뭄이다. 가뭄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물이 거의 없어지는 경우가 되니까 부족한 경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광 부족,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죠. 광 부족, 그 다음에 수분 부족, 수분 과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과일에서 열과 현상, 과일이 갈라지는 현상이 있죠. 열과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수분이 이제 많은 상태에서 이제 뭐가 돼가지고 팽창이 돼가지고 과일이 갈라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뿌리가 수분이 과다하면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뿌리가 썩기 시작하죠.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병충해에 취약하다. 그래서 이제 수분이 과다했을 때 이제 습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습해는 매년 시험에 지금 나오고 있죠. 습해 대책, 습해 원인 뭐 이거죠. 자, 습해 증상은 산소가 부족하고 뿌리가 부패하고 잎이 황백화되어 고사가 되는 경우죠. 당연히 이제 물이 많으니까 호흡 장애가 발생하죠.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생육 저해가 되고 휴립은 뭐죠? 이랑재배죠. 이랑 두둑에다 고랑재배를 휴립 휴파 뭐 이런 식으로 갔죠. 휴립 구파. 그러니까 휴립 재배는 고랑 재배가 아니고 고랑에는 이제 물이 있을 거니까 두둑에다가 재배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리고 이것도 많이 나오죠. 석회와 퇴비를 이용을 해야 된다. 자, 수분 과다일 때는 자, 식물의 웃자람 이것도 많이 나오죠. 식물의 웃자. 그러니까 수분 과다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분이 부족했을 때 증상은 이거는 이제 주로 가뭄 시에 많이 일어나죠. 가뭄. 기공이 폐쇄가 되고 아부시스산이 합성 촉진되고 그 다음에 연면적이 감소. 그 다음에 당연히 수분이 부족하면 광합성도 감소가 되죠. 빛이 부족했을 때도 광 부족,
빛이 부족했을 때도 광합성이 감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증산작용 감소, 그 다음에 이 표면에 납이 축적이 된다라고 또 이렇게 나오죠. 수분이 부족했을 때의 증상들입니다. 여기 지금 광 부족에서 습해까지 이거는 정리를 똑바로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온 증상에서는 어떤 현상이냐. 그러니까 이제 배추에서 그 배추 포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배추가 옆으로 퍼져버리는 경우죠. 그러니까 주로 그걸 우리가 로제트 현상이라고도 했죠. 결구가 불량해지고 추대는 이제 배추가 그게 뭉쳐지지 않고 이제 줄기가 생겨가지고 꽃이 피어버리죠. 그거를 추대 현상 그럽니다. 조기 추대. 그리고 일소 현상. 태양광에 의해서 돋보기 역할을 해가지고 과일이나 작물들이 이렇게 이제 타들어가는 현상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낙화, 꽃이 떨어지고 낙엽, 잎이 떨어지고 그리고 생산량이 감소. 당연하죠. 착색 불량, 그리고 이제 북방형 목초에서 일어나는 하고 현상이 있죠. 생산량이 감소하는 거다 그랬죠. 또 하고 현상은 그 피해가 큰 작물들하고 피해가 작은 작물들도 또 이렇게 분류를 또 해놨죠. 그리고 이제 엄청 이제 심한 게 가뭄이죠. 가뭄 같은 경우는 강우량의 부족으로 토양 수분의 결핍으로 발생하여 작물에 피해가 유발되고 뭐 다 아시는 거죠. 내용은 연면적이 감속이 되고 증산 억제.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뭐하고 좀 똑같죠. 수분 부족이 바로 가뭄 현상하고 똑같잖아요. 뭐 여기 보면은 중복되는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죠. 강합성이 감소가 되고 조직이 치밀해지고 그 다음에 잎이 황백화, 퇴비와 칼륨을 많이 사용해서 질소 사용을 억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가뭄의 대책으로 우리가 드라이 파밍이 있었죠. 드라이 파밍. 건지 농법 해가지고 이제 건조했을 때 농법, 건지 농법 해갖고 드라이 파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논이나 밭을 깊게 갈아가지고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깊게 갈아줘. 심경, 세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뭄에 대책해가지고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풍 피해입니다. 강풍 피해. 강풍이 일어났을 때 나무잎끼리 충돌을 해가지고 상처가 발생이 되죠. 그 상처로 인한 호흡률이 증가가 되는 거죠. 호흡률. 그러니까 밖으로 이제 이파리에 있는 엽록소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배출을 많이 시켜버리는 거죠. 상처가 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공폐쇄로 인해서 광합성률이 감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개 곤충의 감소. 그러니까 뭐 꿀벌이나 이런 것들이 바람에 의해서 접근을 못하죠. 그러게 되면 이제 수정률이 저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병원균의 증가로 병충의 피해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풍 피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강풍 피해 할 때 밀식 재배를 하면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강풍은 도복 피해가 많이 일어나죠. 도복 피해. 그러니까 도복 피해 같은 경우는 밀식 재배 시에는 아무래도 도복 피해가 조금 덜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작물과 작물 사이에 공간이 좀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그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그 작물들에게 오히려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강풍에서는 피해가 어떤 것들이 주로 발생이 되는지 그것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재배학 강의는 제가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읽어주는 것들이 더 많았죠. 뭐 설명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이제 9회 시험에서 공부했던 방법, 그 방법을 토대로 해서 재배학 공부를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했습니다라고 지금 했던 것들이죠. 지금 이 강의는 제가 했던 공부 방법을 암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해 주는 거지. 자, 이거는 강의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암기 방법이나 제가 했던 방법을 가지고서 시험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주로 암기 사항들이 지금 이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저는 전부 다 암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갔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암기 사항이고, 그 밖에 이제 그 자료가 또 나갔었죠.
강의 자료가 또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자료에서 또 중요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강의를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여기까지 해서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할 것들은 이것들이니까 이것들은 반드시 암기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